5-2단원 근대 태동기 경제편 조선 후기의 경제는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인조 때 실시됐는데요. 전세를 1결당 4두로 고정시키는 제도. 이는 기존 세종 때 공법을 개편한 거죠. 전세 즉 토지세 조세 제도의 개편. 영정법. 인조 때 전세 1결당 4두 고정. 2번 조선 후기에 토지를 측량하는 자를 통일하여 수확량을 계산한다. 토지를 측량하는 자를 통일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1결의 면적을 측정하는 게 달랐다는 걸 의미하죠. 이것도 다 통일했다. 세종 때 공법을 개편하는데 기반이 됐었던 이런 정책이 있으니 양척통일법, 영정법 시행과 유사한 맥락이다. 척도가 동일하다. 3번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고 이후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공납제도의 개편이죠. 대동법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공납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방납의 폐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동법은 공납 즉 특산물 납부를 토지세처럼 전세화했습니다. 공납의 전세화. 1결당 12두를 납부하는 게 기본 원칙이 되겠죠. 대동법 1결당 12두 공납의 전세화. 14번 광해군 때 4번입니다. 광해군 때 설치했는데 대동법 실시의 중앙관청 선해청이라고 하죠. 선해청 대동법. 5번 효종 때 대동법 확대 실시를 건의한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처음 실시돼서 인조 효종을 거쳐서 숙종 때 점차 확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건의 확대 실시 건의를 했었던 인물로 김육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전 인조 때에는 조익이라는 인물도 있죠. 6번 대동법 실시로 등장한 관허상인이 있으니 관수품을 구매하면서 이를 납품하고 독점 도매업인 도구로 성장했었던 이들을 공인이라고 하죠. 대동법 공인의 등장. 7번 대동법 실시로 폐지된 공납의 종류. 이건 무슨 말인가? 공납에는 정기공납과 부정기공납이 있는데 대동법 실시로 폐지된 공납은 정기공납인 이것입니다. 바로 상공. 대동법에서는 상공만 폐지됐구나. 부정기공납인 별공과 진상은 남아있는 약간의 한계는 있었다. 8번에 대동법 시행건이 광해군 때 이원익이라는 인물이 사료에서 등장하고 확대건이 인조와 관련 인조 때에는 조익이라는 인물을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었습니다. 9번에 군역제도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인데요. 조선 후기 때는 군역제는 군포납부로 사실상 개편된 시점이죠. 자, 군역제도 군포납부를 어떻게 바꿀까 이런 주장을 양역변통론 군역, 양역, 양인의 역, 바꾸자 변통. 여기에는 호포론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호포론, 호포제는 이후 흥선대원군 시기 때 나오죠. 10번에 그러면 양역 변통론의 결과 영조 때 실시된 거는 뭔가요? 1년에 2필에서 한 필로 군포를 감해줬다. 2필에서 한 필로. 영조 때 균역법. 11번에 균역법 시행과 병행하는데요. 왜요? 균역법 시행으로 한 필로 감해주니까 재정이 부족하네. 그래서 토지세를 1결당 2두를 더 걷게 되니 이를 우리는 결작세라고 하는구나. 균역법 결작세.
토지 1결당 2두, 대동법은 12두. 12번 균역법 시행과 병행하는데 부유층에게 군포를 따로 징수하는구나. 부유한 사람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관직을 부여하죠. 이렇게 군포 부족을 충당했다. 균역법 선무군관법. 13번 영조 때 시행된 건데 세금의 총액을 국가에서 정하고 지방에 할당하는 총액제 또는 비총법, 비총제라고도 불리는 제도가 있고 들어는 봤다 정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런 세금 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구나. 14번 조선 중기에 확산돼서 후기에 일반화됐었던 현상인데요. 토지 소유자인 지주가 농민들에게, 소작농민에게 토지를 빌려주는 이런 관계를 지주 전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선 후기는 소작농, 지주 전호제 이런 것이 일반화된 시점이구나. 15번 고려 말때 도입돼서 조선 후기에 일반화된 농법을 얘기하는데요. 벼농사 농법입니다. 생산력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모내기법 또는 이양법, 이는 고려 후기 또는 말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전기가 아니에요. 일반화 널리 활용되었다. 16번 벼와 보리를 함께 재배하는 방식, 이양법을 실시하니 이것도 확산되더라. 뭐죠? 바로 이모작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모작. 17번 조선 후기에 확산된 반농사 농법, 일항이 아닌 고랑에 파종하는 견종법. 역시나 생산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겠다. 조선 후기 견종법. 18번 조선 후기 일손 절감으로 가능해졌다. 조선 후기에는 특히나 이양법, 노동력 절감을 가능하게 했죠. 그래서 특정 소수의 노동력 농민들이 넓은 지역을 경작할 수 있는 두 글자로 광작. 그렇다면 이런 농민은 부유해지겠다. 부농이 되겠구나. 19번 조선 후기에 도입된 외래 작물들이 여럿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인은 매운맛, 고추, 그리고 담배, 호박, 토마토 모두 다 조선 후기에 도입된 외래 작물들입니다. 20번 일본으로부터 또 청으로부터 각각 들어온 일종의 구황작물들, 이 역시 조선 후기에 들어온 외래 작물이구나. 일본에서 고구마, 청에서 감자. 21번 조선 후기가 아니라 전기의 지대 방식은 무엇이냐. 지대 방식, 기대 방식이면은 소작료를 납부하는 방식이죠. 정률지대에 비율을 정해놨다. 이를 우리는 타조법, 절반이면 병작반수제, 비율, 정률지대, 조선 전기, 타조법. 22번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정액지대로 바뀌어가죠. 소작료를 정해진 액수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소작농이 먹네. 이를 우리는 도조법이라고 하죠. 도조법, 조선 후기, 정액지대, 소작농이 유리하겠다. 23번 조선 후기 상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수공업. 수공업이 관영 중심이 아니라 민영으로 바뀌었는데요. 상업자본과 계약하면서 사전 주문 방식으로 이들의 자본의 지배를 받기도 하는, 이를 우리는 미리 대금 납부한다. 선대제. 아마도 거절하기에는 많은 액수였나 봅니다. 상업자본 지배를 받은 민간수공업 선대제. 24번 조선 후기
장인이다라고 하면은 수공업자, 그 명분은 공장안이라고도 했었어요. 하지만 자유수공업자가 출현하게 되죠. 조선 후기에는요. 이를 우리는 납포장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납포장, 자유수공업자. 25번 조선 후기 형성된 수공업촌, 이 촌을 점촌이라고도 한다. 수공업 촌락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민영 수공업이 커지고 있다, 조선 후기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죠. 26번 개인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고 세금을 수취하는, 세금을 내는 대신 자유는 허용해 주겠다. 이를 우리는 설점수세제, 세금을 수취, 점유 설정, 설점수세제, 조선 후기 민영 광업, 이는 효종 때 시행이 됩니다. 참고로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7번 조선 후기 민영 광업, 몰래 잠수함처럼 채굴하는 이런 방식, 잠채, 민영 광업이 성행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죠. 28번 조선 후기 민영 광업의 경영 전문가를 덕대라고 하고요. 자본가를 물주, 채굴업자를 혈주, 덕대 등이 출현했다라는 것은 조선 후기구나, 민영 광업의 성행이구나. 29번 시전에 6가지 큰 상점이 있었으니, 자, 시전은 수도의 상점가를 의미하죠. 이 6가지 큰 상점, 육의전, 이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게 되었었죠. 정조 때 신해통 공조치로. 자, 시전상인의 독점 판매 특권을 금난전권이라고 하는구나. 30번 조선 후기에 성행한 사상을 지칭하는데 도성 주변에서 하는다. 바로 난전이라고 하죠. 시전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서 문제가 돼서 이를 폐지하기도 했다. 난전에는 종루, 이현, 칠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루, 이현, 칠패가 나오면 난전이구나, 조선 후기를 얘기하겠구나. 31번 조선 후기 중앙에 난전이 성행한 지역, 좀 아까 본 것처럼 종루, 이현, 칠패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거꾸로 한번 물어봤어요. 32번 정조 때 유기전을 제외하고 금난전권을 폐지했다라고 봤었죠. 정조 때 신해 통공조치, 정조의 정책으로 보기에서 자주 나옵니다. 33번 개성을 기반으로 한 사상, 관어상이냐는 사상으로서 인삼을 유통하는데 많은 활약을 했었다. 개성의 송상, 그리고 이 송상은 전국에 지점을 만들기도 했으니 송방, 개성의 송상 그리고 전국의 송방. 34번 한강을 근거지로 활약한 일종의 선상, 선박상인 누굽니까? 경강상인. 한강 근거지, 선상은 경강상인. 35번 의주, 국경지방이죠. 청과의 국경무역에서 활약을 많이 하겠구나. 의주의 만상, 만상은 의주의 사상. 36번 동래, 부산 쪽에서 활약했었던, 일본과 무역을 하기도 했었던 이 사상, 동래의 내상. 37번 조선 후기 중간 도매상으로서 흥정을 붙이기도 하면서 이윤을 추구했었던 중간상인, 그래서 중도화라고도 하고요, 거간이라고도, 흥정 붙이는 상인을 거간이다 라고도 합니다. 중간 도매상, 중도화, 흥정 붙이는 거간. 우리는
중도와 거간이란 표현이 조선 후기 상업에서 등장한다 정도로만 봐도 충분합니다. 38번 조선 후기에 성행했다. 그래요. 계속 이 얘기하고 있다 이거지. 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도매업자, 도고라고 하지요. 허생전 소설에서 나오는 게 도고의 행태다라는 걸 보셨을 거야. 도고 조선 후기. 39번 조선 후기 상업의 중심지로서 장시도 성행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규모가 컸었던 뭐라고 하냐? 우리는 수로와 해로 중심이다. 그렇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포구. 조선 후기 포구가 상업의 중심지화되었구나. 40번 선박을 활용하는 사상, 경강상이 대표적이라고 그랬는데 선상이고요. 그리고 상품의 중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모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객주와 여각, 선상객주 여각,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사상의 모습들. 41번 국경지대에서 무역이 조선 후기에 성행하는데 공무역을 우리는 계시다라고 하고 사무역을 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무역 개시, 사무역 후시. 42번 청과의 무역이 활발한 시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과의 무역은 국경과 인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중강 그리고 책문, 중강후시, 책문후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청과 관련한 조선 후기의 상업의 모습, 중강, 책문. 43번 조선 후기 숙종 때 전국으로 유통된 화폐를 상평통보다라고 하고요. 화폐를 만들어도 시중에 부족해지는 현상, 전황, 양반들 창고로 간 거죠.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 그리고 화폐가 부족한 이런 현상, 전황. 44번 화폐가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화폐는 해로운 것이다 라는 실학자 이익이 주장했었던 폐전론, 화폐를 폐지하자. 이익은 화폐 사용에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